여러분은 명절이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꿀맛 같은 휴식이고 설렘이겠지만 저에게 이번 추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은 기일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조상을 모시겠다는 낡은 고집과 장남이라는 이름의 허울뿐인 자존심 때문에 정작 내 곁에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못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결혼 5년 차, 아이 없이 둘이서 오붓하게 사는 이른바 딩크 부부였습니다. 저는 밑으로 남동생만 둘 있는 삼형제 중 장남입니다. 제 동생들은 40이 다 되도록 장가갈 생각도 없고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부모님 속이나 썩이는 놈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 며느리라는 존재는 제 아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참 현명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1년에 3번 있는 제사와 명절만 되면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삼형제 집안의 외며느리,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니까 해야지 하며 묵묵히 제사 음식과 몰려드는 친척들 상을 차리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입술은 점점 굳게 닫혔고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매년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집이 아들만 셋이라 당신이 고생인 거 알아.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라는 비겁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그 맛있는 거 하나로 아내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사려 했던 제 이기심이었죠. 이번 추석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퍼지는 기름 냄새와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공기를 눌렀습니다. 사다는 명절 전날 저녁, 설거지를 마친 아내에게 어머니께서 던진 폭탄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희야, 이제 나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도저히 우리 집에서 제사 못하겠다. 내년부터는 설, 추석 명절 제사랑 아버지 기일까지 해서 1년에 3번. 제사상 우리 집에서 차리지 말고 너희 집으로 아예 가져가라. 동생들은 장가갈 기미도 없는데 장남인 준혁이네 집에서 모시는 게 맞지 않겠니? 명절에 친척들도 다 너희 집으로 모이라고 할 테니까 네가 큰 며느리답게 앞으로는 혼자 정성껏 신경 좀 써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아주 차분하지만 조목조목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사를 저희 집으로 가져오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무릎 아프고 힘드시잖아요. 이참에 제사를 없애거나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걸로 간소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제사 안 지내고 가족 여행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추억하면서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사실 제사 음식 차려놓아도 나중에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반이잖아요. 정성도 좋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즐거워야죠. 미니의 말은 참 합리적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틀린 말 하나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내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을 탁 치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뭐, 제사를 없애고 간소하게 하자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나는 30년 넘게 이 집안 들어와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이다. 내가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휘어가면서도 지켜온 전통인데 네가 뭔데 그걸 없애라 말아야? 이건 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편한 것만 찾니?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눈치만 보다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바빴습니다. 엄마, 미니도 힘드니까 그냥 해본 소리예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장남이 돼서 어쩜 그렇게 주관이 없냐? 마누라가 조상님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어? 라며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어두워진 안색을 외면한 채 그래, 미니야. 엄마도 30년 넘게 하셨는데 우리가 좀 이어받는 게 맞지 뭐. 내가 많이 도와줄게.
라며 비겁하게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절 내내 아내는 꼬박 2박 3일 동안 우리 집 부엌대기로 살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모자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친척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에 술상까지 전부 아내의 몫이었죠. 끝도 없이 밀려드는 설거지 더미 앞에서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손만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명절 내내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침묵이 무서웠지만 집에 가면 풀어주면 되겠지 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정막은 비명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미니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아까 어머니 앞에서 당신 편 못 들어준 건 미안한데 그래도 어르신 말씀이잖아. 아내는 캐리어에 옷을 집어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고생하셨으면 이제 그 고생을 끝내야지. 왜 내가 당연히 이어받아야 해? 어머니가 해온 게 왜 나의 당연한 의무가 되어야 하느냐고. 내가 이 집안 제사 계승자로 들어왔어? 당신네 집안이 나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 6천만 원. 우리 같이 모은 결혼 자금에서 빼서 갚은 거 기억 안 나? 당신 조상 덕 본 거 없어. 그때 저는 장남인 제가 그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결혼 자금에서 6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아버지 빚 갚는데 쓰이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사과 몇 마디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정작 미니에게 그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 자신의 미래를 깎아내며 내 집안의 허물을 덮어준 그 희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뼈아픈 일이었을지, 저는 그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해라는 짧은 사과로 제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급급했죠.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 장만할 돈 쪼개서 빚 갚느라 고생했지. 그런데 이제는 그 빚만 물려주신 시아버지랑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 제사까지 우리 집으로 가져와서 나보고 차리라고? 거기다 명절 때마다 그 많은 친척들까지 다 우리 집으로 모이게 하겠다고? 어머니가 하셨으니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이런 삶을 강요당해야 하느냐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면 당신네 조상 평생 강제로 모셔야 하는 노예가 되는 거였어? 그런 거라면 난 이 결혼 생활 더는 못해. 그리고 당신은 제사 지낼 때 한 번이라도 같이 전이라도 붙인 적 있냐고. 나도 피곤하고 힘든데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물 무치는 내 옆에서 당신은 동생들이랑 술 마시고 자고 있었잖아. 그게 당신이 말하는 정성이고 도리야?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잖아. 장남으로서 도리는 해야지. 그리고 제사는 우리 집안 전통인데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돼? 나도 중간에서 우리 엄마 눈치 보느라 죽을 맛이라고. 눈치? 당신이 무슨 눈치를 봐? 당신은 우리 집 가면 어때? 우리 아빠가 당신 보고 음식하래? 우리 엄마가 당신 보고 설거지하라고 눈치 주냐고. 당신은 우리 집 가면 귀한 사위 대접받으며 소파에 앉아만 있잖아. 당신이 우리 집에서 느끼는 그 짧은 어색함이 내가 당신네 집에서 겪는 노동이랑 같다고 생각해.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어머니랑 제대로 조율해 본 적 없어. 늘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로 생색내기만 바빴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쇠꼬챙이로 찔린 듯 뜨끔했습니다. 처가에서 대접받으며 앉아있던 제 짧은 불편함이 아내가 5년 동안 저희 부모님 댁에서 온몸으로 견뎌온 노동과 무시를 대신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처가에서 일찍 가자고 보챘지만 아내는 저희 집에서 2박 3일을 잠까지 자며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아내에게 저희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니라 감시받는 일터였던 거죠. 저는 그 처절한 소외감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는 짐 가방을 다 챙기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대단한 전통이라며? 그럼 앞으로도 어머니랑 당신이랑 둘이서 오순도순 계속하면 되겠네.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당신 조상 모시고 싶으면 당신이 모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러 갈 테니까. 아내는 그 길로 집을 나갔고 일주일 뒤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고약한 년이라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고약한 건 아내가 아니라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관했던 저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사상을 차리는 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데 어머니는 아내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그저 방관만 하며 상황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아내는 그 숨막히는 강요와 저의 무관심에 질려버린 것이었는데 저는 그저 아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될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도와준다는 말로 생색낼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중심을 잡고 아내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전통이 정작 내 가족의 행복을 깨고 있다면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명절과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모시느라 산 사람 마음을 죽이는 짓. 이제는 정말 멈춰야 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 몇 번이나 연락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제사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저 지독한 피로감과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안중에도 없이 고집만 부리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며 어머니 편만 들며 방관하던 저에게 아내는 이미 진저리가 날 대로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아내의 마음속에서 저는 지워야 할 얼룩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제 사상은 정성껏 차려졌을지 몰라도 정작 제 옆에서 숨 쉬며 저를 사랑해주던 한 사람은 이제 제 곁에 없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예법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폈어야 했다는 걸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따뜻한 조언이나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